방사선은 때때로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의 폭발 사고에 휘말린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사람들은 사고 직후에 하늘이 끝없이 푸르고 공기가 너무도 맑고 신선했다는 기억을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동안 자신들의 몸이 무자비한 방사선에 그대로 관통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치명적인 방사선이 단순한 사고로 퍼진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뿌려졌다면 어떻게 느껴지시겠습니까? 게다가 그 끔찍한 계획을 세운 이들이 외계의 적이나 괴물이 아니라 연구자라는 평범한 인간들이었다면 말입니다.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설마 그런 일이 진짜 있을 리가 있나?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도시 전체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 중성자 폭탄의 목적과 그 탄생의 배경에 대해 들어보시죠. 중성자 폭탄의 특징. 핵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성자 폭탄은 기본 구조면에서 수소폭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성자 폭탄도 수소폭탄과 마찬가지로 두 단계로 이루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에는 소형 핵폭발 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 장치는 주요 폭발을 유도하는 일종의 점화장치 역할을 합니다. 이 초기 폭발에서는 플루토늄 239의 원자핵이 분열하면서 주변 원자핵들과 충돌하고 그 결과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핵분열로 발생한 폭발은 엄청난 고온을 만들어내고 그 열에 의해 훨씬 더 강력한 두 번째 단계의 열핵 반응이 시작되죠. 이때 일어나는 반응은 더 이상 핵분열이 아니라 핵융합, 즉 가벼운 원자핵들이 서로 결합해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입니다. 바로 그 핵융합 반응을 통해 우리가 흔히 열핵 폭발이라고 부르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보자면 중성자 폭탄도 수소폭탄과 똑같은 방식으로 폭발합니다. 하지만 중성자 폭탄은 방사선 강화 효과에 중점을 둔 무기로 설계되어 있죠. 이 중성자 무기의 가장 큰 목적은 강력한 고속 중성자의 파동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성자 흐름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삼중수소라는 물질입니다.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32년인 방사성 수소의 동위원소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수소폭탄에는 삼중수소가 약 3에서 4g 정도 사용되지만 같은 크기의 중성자 폭탄에는 그 몇 배에 달하는 양이 투입되죠. 그 결과 폭발이 일으키는 피해의 구성 요소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수소폭탄의 경우 전체 에너지의 대부분이 충격파, 열선, 전자기 펄스에 소비되지만 중성자 폭탄에서는 이들이 전체의 불과 20% 정도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80%는 고속 중성자의 에너지로 방출되는 것입니다. 개발의 역사. 중성자 폭탄이라는 발상이 등장한 건 어떤 의미에선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냉전 시기의 군사 전략가들은 핵 폭격을 받은 지역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죠. 설령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점령지의 건물이나 인프라가 모조리 파괴되고 방사능 때문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걸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1950년에서 60년대 핵무기 개발이 폭발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에 규모는 작지만 영향력 있는 일각에서 이런 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적의 인명만 제거하고 인프라는 그대로 남기는 새로운 무기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발상에 공감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최초의 원자폭탄 개발에 참여했던 맨해튼 계획 출신 과학자 사무엘 시어도어 코언이었습니다. 코언은 이 아이디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1950년대 말에는 구체적인 기술 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독특한 도덕관을 지닌 뛰어난 물리학자야말로 바로 방사선 강화 무기, 영어로는 Enhanced Radiation Weapon, 즉 ERW 개념을 제안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장에 더 적합한 열핵폭탄을 만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가 구상한 폭탄은 파괴력 자체는 억제하되 극도로 강한 중성자선을 내뿜는 형태여야 했죠. 그 결과가 일반적인 감마선보다 더 많은 인명을 앗아가게 되더라도 그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건물이나 사회 기반 시설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언 박사의 제안을 바탕으로 1960년대 초반에는 미국 내 연구소와 실험장에서
방사선 강화 탄도에 대한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1963년에는 지하에서의 중성자 폭탄 기폭 실험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1970년대에는 미국의 핵무기 창고에 중성자 폭탄의 양산형 모델이 공식적으로 배치됩니다. 더 나아가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은 나토 유럽군을 위한 중성자 무기 개발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직후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여론의 반발과 언론의 강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중성자 탄두의 생산은 한때 중단되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1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시 제조가 재개됩니다. 오늘날까지 보관 중인 중성자 탄두의 수량은 당연하게도 철저하게 기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9개국 가운데 중성자 폭탄을 실제로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의 4나라라는 점은 공개된 사실이죠. 이들 국가가 중성자 무기의 개발 단계에서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는 구체적인 정보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일한 사실은 1978년 11월 17일 소련이 중성자 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는 점뿐입니다. 참고로 당시 실험에서는 중성자 폭발의 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된 사용 영역. 중성자 폭탄으로 전차 부대를 국지적으로 공격하겠다는 구상은 20세기 1980년대쯤엔 이미 군 내부에서도 사실상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냉전 초기였던 1950년에서 60년대에는 중성자 폭탄을 전술 핵무기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군 내부에서 강하게 지지받고 있었죠. 당시 언론과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이 중성자 폭탄을 조롱 섞인 의미로 인도적인 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건물은 멀쩡히 남겨둔 채 안에 있는 사람들만 몰살시킨다는 그 냉혹함을 바로 이 별명이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본래의 설계 사상에 따르면 중성자 폭탄은 도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갑 차량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전술 무기로 사용될 것을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불과 1킬로톤 규모의 중성자탄이라도 1km 거리의 전차 승무원들을 살상할 수 있다는 계산 결과도 있었죠. 고속 중성자에게는 150mm짜리 장갑도 별다른 장애물이 되지 못해 전차병들은 중성자의 구름에 꿰뚫리듯 맞아 죽게 되는 거죠. 장갑이 막아낼 수 있는 중성자의 흐름은 전체 중 겨우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차 본체나 주변의 건물들은 손상 하나 없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 같은 거리에서 150mm 장갑을 관통하려면 일반적인 열 핵무기의 경우 그 몇 배나 되는 위력이 필요하죠. 게다가 그렇게 되면 탑승자뿐 아니라 건물과 인프라까지 모두 초토화되고 해당 지역은 방사능에 오염돼 오랫동안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중성자 폭탄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반경은 건물 등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범위보다 훨씬 넓다는 뜻이 됩니다. 중성자 폭탄의 장점만 생각해도 어딘가 잔인하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너무도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비인도성이나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경계를 흐리는 점이 중성자 폭탄의 전략적 포기를 결정짓는 주된 이유였던 건 아닙니다. 단순히 전술 차원에서 중성자 폭탄의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중성자의 흐름이 공기 중에서 너무 빨리 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고에너지 중성자는 공기 중의 산소, 특히 질소 원자와 순식간에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마 시인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죽음의 기운을 이겨낸다고요. 그 결과 공기 때문에 방사선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실제 중성자의 효과 범위는 이론치보다 훨씬 좁아지고 오히려 충격파나 열선의 영향이 더 커지게 됩니다. 요컨대 중성자 폭탄의 이점은 거의 전부 무력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성자 폭탄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우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뜻밖에도 우주 요격용 무기로서 중성자 무기가 새롭게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우주처럼 밀도가 낮은 환경에서는 중성자가 매우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성자의 구름은 일반적인 핵폭발보다 더 넓은 범위를 효과적으로 덮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우주에서 어떤 물체를 파괴하려면 기존의 핵탄두는 목표물 가까이에서 직접 터뜨려야 하지만 중성자 무기라면 중성자의 구름이 스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주 소량의 고속 중성자 영향만으로도 인공위성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전자장비를 오작동하게 만들고 내부 회로를 파괴하는 데는 충분하니까요. 미사일이나 위성 자체는 계속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미 기능을 잃은 금속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즉 탄두 상공에서 중성자탄을 폭발시키기만 하면 그 안에 실린 전자 시스템이 전부 파괴되고 미사일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채 끝나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위성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도 중성자 폭탄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물리적 파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궤도에 위험한 우주 쓰레기를 흩뿌리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성자 폭탄이 우주 공간에서 터지더라도 지구의 대기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위험도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어쩌면 미래 세대에게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궤도에 수십 년간 쌓여온 우주 쓰레기를 치우는 책임은 결국 그들 몫이 될 테니까요. 일반 핵무기로 파괴된 물체보다 방사능이 없는 잔해는 훨씬 더 다루기 쉽고 훨씬 더 안전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성자 폭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은 일반적인 열 핵무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이죠. 윤리적인 문제. 한때 중성자 무기의 등장은 깨끗한 핵폭탄을 사용한다는 비도덕성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중성자 폭탄을 만든 장본인은 생을 마칠 때까지 줄곧 방사선 강화 탄두는 기존 핵 전략보다 훨씬 더 인도적이다라는 믿음을 고수했습니다. 코어는 이 겉보기엔 모순돼 보이는 신념에 대해 자신의 회고록에서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중성자 폭탄은 기존 핵폭발보다 파괴 범위가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인도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어는 전차 부대를 괴멸시키는 상황에서도 굳이 주택가나 인프라를 전면 파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논리는 다소 모호하지만 그는 중성자 폭탄처럼 저출력으로 제어 가능한 핵무기를 전장에서 사용하면 민간인 대량 사망은 피할 수 있고 희생자는 기갑부대 병사들에 국한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중성자 폭탄의 비극은 기존 핵폭탄만큼 처참하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물론 많은 비판자들은 코언이 말한 인도적 동기라는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방사선으로 죽는 게 열선에 타 죽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실제로 중성자선에 노출된 생체 조직은 천천히 무너져 내리며 치명적인 피폭 범위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틀에서 일주일 가까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운 좋게 폭심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 해도 결국 피폭 증상에 시달리다가 머지않아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파가 가장 우려했던 건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중성자 폭탄 때문에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사이의 경계선이 흐려질 가능성이었죠. 그렇게 되면 핵무기는 인류를 절멸로부터 억제하기 위한 특별한 수단이 아니라 그저 다른 대량 살상 무기들과 똑같은 일반 무기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건 지구 문명의 완전한 파멸뿐이에요. 사실 중성자 폭탄의 사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는 오늘날까지도 공식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오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